우리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이더리움 ETF에는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올 거며 이 서로 잡아먹는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생기면 안 된다. 이게 발생하면 78조 원이 이더리움하고 합쳐봤는데 그대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10조 원 정도 추가된 걸로 해서 88조 원 정도로 유지가 되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는 그렇게 큰 호재로 작용을 안 할 수 있고, 그 이더리움 ETF 이제 일부 승인권은 그때 왜 19B-4 법안이죠. 19B-4에 대한 승인은 SEC가 그 비트코인 어차피 이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비트코인 ETF처럼 승인해 줘야 될 것 같으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이렇게 언지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생각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거 뭐야 해줬네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이후에 이제 그 S 문서라고 했나요? 뭐가 있는데 그걸 이제 승인을 받으면 그거는 당연히 출시만 되는 거라 시간상에 지금 이제 언제 출시되느냐의 문제만 있지. 그래서 뭐 7월 초에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사실 그쪽 마음이거든요. SEC에서 통과를 빨리 해주면 코드들은 지금 소위 말해서 다 따놨을 거란 말이에요. 얘네 티커죠. 이름을 다 따놨을 거고 SEC가 승인해주면 보통 전산적으로 테스트 거치고 문제가 없는지 한 하루 이틀 걸리니까 SEC가 만약에 7월 5일 날 승인 오케이 해주면 그 일요일이 겹치지 않는 이상은 토일만 안 겹치면 바로 2, 3일 뒤에 거래 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7월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7월에 될 수 있고 늦어도 8월에는 지금 분위기에는 이제 될 것 같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매일 제가 체크해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수수료를 경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그 전체 지금 거래 대금이 한 380조 원인가 뭐 400조 원인가 얼추 됐던 것 같아요. 누적으로. 그러면 수수료 수익이 엄청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1개사의 지금 수수료 수입을 초반에 무료로 한다고 하는 데도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그냥 받았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했는데도 수익이 얼마 안 돼요. 2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거래량에 비해서는 너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크21 같은 경우에 이제 돈나무 언니 회사잖아요. 거기에서는 비트코인 ETF 이제 점유율을 5.5%를 지금 마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외로 이더리움 ETF는 자기네들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게 똑같은 인력을 더 충원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비트코인 ETF 점유율을 5.5% 갖고 가면 이더리움도 그 어느 정도 나올 텐데 지금 수수료 경쟁에서 우리는 조금 작은 회사니까 낮춰줘야지 투자자가 들어올 거고 그럼 이거 생각보다 남는 게 별로 없네. 그래서 아까 그 1점 몇 프로 되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들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운영하고 있던 비트코인 상품이 ETF 상품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연말까지 운영해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블랙록하고 딜을 해서 우리 상 펀드를 니네 거에 합쳐서 갖고 가라. 근데 가격 차가 있잖아요. 주식도 합병을 하듯이 만약에 블랙록게 뭐 $2고 예를 들면 단순화시켜서 피델리티가 만약에 그 프랭클린 템플턴께 $1다 그러면 주당 2개씩으로 쳐줘서 우리 것도 인수해요. 이런 식으로 합병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본질은 이제 비트코인 ETF 상품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고 운영하던 상품을 우리 내일부터 운영 안 해요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한다고 가정하면 어느 이제 회사랑 합의해서 아니면 이제 아까 1점 몇 프로대 뭐 아크 이런 회사가 있으면 거기랑 합병해서 뭐 이렇게 매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아마 아크21에서는 이더리움 ETF에는 우리가 빠질게요. 근데 원래 아크21이 공격적이잖아요. 돈나무 언니가 안 한다고 의사결정한다는 게 뒤늦게 또 참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현재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좀 특이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위 테스트라는 거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하위 테스트가 상위 하위 할 때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 하위가 아니고 이 만든 사람 테스트 이름이잖아요. HOWEY 해서 이제 하위 테스트인데 자, 스테이킹이라는 건 일단 이더리움을 맡겼을 때 이자를 지급해 주는 그 방식을 이제 사업의 형태를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실 테고요. 자, 하위 테스트에 해당이 되면 증권으로 분류가 돼요.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야, 니네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안 돼.
나스닥에서 거래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네 가지 분류 기준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돈이 일단 투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공동 사업에 사용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그 투자에 따른 이익이 기대가 돼야 되고 그 이익이 내 노력이 아니고 타인의 그 회사의 노력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그 네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부합을 하면 증권으로 분류하는 테스트가 하위 테스트예요. 근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보세요.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돈이 투자가 되죠, 일단.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에 따른 또 이익이 나오죠. 네 번째, 이 노력이 나는 그냥 맡기기만 했는데 그 회사에서 맡은 금융기관에서 이익을 발생해 주죠. 그리고 두 번째도 해당이 돼요. 네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 두 번째는 돈이 이 공동의 사업에 사용이 된다. 2번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증권성을 갖는다고 SEC에서 분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벌써 3개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ETF를 승인할 때 SEC 입장에서는 야 니네 이제 스테이킹 이거 하는 거는 빼. 이걸 빼지 않으면 우리는 ETF로 승인할 수 없어. 왜냐하면 니네는 증권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11개 그 주요 투자사들이 참여할 때 아 그래 맞아 그건 니네 말이 맞아. 스테이킹은 안 할게. 이렇게 꼬리를 내린 거죠. 저는 그거를 좀 비트코인 ETF하고 좀 우리가 엮어서 결부시켜서 생각을 좀 해보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예전에 제가 화장품 회사를 다녔었는데 원래 예를 들면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만약에 레티놀이 있었다. 근데 화장품 회사에서 기대하는 건 레티놀이 있고 그 다음에 신상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레티놀 매출은 그대로 나오고 두 번째 상품이 추가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잡아먹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은 거를 경험을 또 비춰보면 아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그 순자산 흐름이 일정 부분 얘가 이더리움으로 시프트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비트코인 ETF를 살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바꿔서 이더리움 ETF에도 들어올 수 있고 해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아까 78조 원 정도 비트코인 ETF에 자금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이더리움 ETF에는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올 거며 이 서로 잡아먹는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생기면 안 된다. 이게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78조 원이 이더리움하고 합쳐봤는데 그대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더리움에 추가된 건 뭐 만약에 10조 원 정도 추가된 걸로 해서 88조 원 정도로 유지가 되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는 그렇게 큰 호재로 작용을 안 할 수 있고 만약에 기대한 거 이상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게 비트코인 ETF 했던 자금이 막 넘어오는 게 아니라 신규 자금이 ETF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데 하면 아까 갑자기 안 뛰어들었던 아크 트웨니언도 돈나몬니가 생각을 좀 바꿔서 야 우리도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텐데 일단은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승인이 되고 나서 그 전후에는 좀 바짝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뭐 약간 오르는 정도일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어차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호재가 있었던 게 지금 약간 반반 나뉜 느낌이에요. 그 90B-4하고 S1을 동시에 승인했으면 임팩트가 있었을 텐데 해주긴 해줄게 했는데 이게 그냥 풍선으로 치면 반음한 반쯤 빠진 느낌이고 기대감이 너무 좀 없어졌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호재로는 작용을 할 거다. 그렇지만 너무 그걸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거나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의견 드릴게요. 이 얘기를 제가 좀 냉정하게 드리면 조금 또 솔라나를 예를 일단 들게요. 왜냐하면 지금 솔라나가 5위에 있고 리플이 5위에서 7위로 조금 밀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솔라나가 사실은 좋은 암호화폐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국내 업비트 컨퍼런스 하고 그럴 때나 국내 행사할 때도 솔라나는 최근 한 3년 동안 다 참여를 했어요. 거기 매트 소그라는 그 또 책임자가 나와서 계속 기조 강연도 해주고 그러는데 솔라나가 사실은 아직도 테스트 버전이라는 게 좀 아쉽고 두 번째는 SEC에서는 솔라나를 아까 그 하이 테스트 말씀드렸죠. 증권으로 일단 간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그래도 좀 중앙화되었다고 보기보다는 많이 탈중앙화, 좀 분산화되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더리움까지는. 그런데 솔라나는 좀 이렇게 재단이 아직도 많이 또 갖고 있는 면도 있고 우리가 그걸 이제 중앙화되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 기관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ETF라는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 주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중에 제임스 셀프라트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도 제가 생각하는 거랑 거의 100% 비슷하게 또 생각을 하고 계신 거를 그 오늘 아침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트위터에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나랑 거의 생각이 되게 비슷하네. 그래서 좀 놀랐는데 어쨌건 이분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솔라나는 택도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택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솔라나가 ETF가 된다고 하면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지만 미국 그 SEC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SEC라고 해도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현물 ETF로 출시되는 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나머지 종목들 중에 알트코인 중에서는 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정도에 준하는 승인을 받을 만한 게 좀 없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리플은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리플 미워하지 않거든요. 리플은 스위프트에 대항하는 저는 되게 혁신적인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하는데 송금에서도 상당한 그 영향을 갖고 있고 그런데 다만 리플도 또 중앙화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솔라나 뭐 리플 이런 또 암호화폐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에이다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제 의견도 사실은 일단 올해는 좀 가능성이 많이 낮아 보이고 내년이 되어도 그 나머지 것들은 법안이 좀 바뀌어가지고 CFTC가 그 만약에 관할권을 가져가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게 쉽게 그 현물 ETF 상품 출시는 해주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리플에 좋은 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벌금을 그 20억 달러 그러면 2조 7천억 원이거든요. 요거를 95% 할인을 해가지고 이거 완전 대박 세일이죠. 어떻게 보면 둘이 이제 딜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1억 달러 정도로 20억 달러를 1억으로 낮춰주면 19억 달러를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1,400억 원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플 입장에서는 그 만약에 나중에 그 합의금을 내려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리플을 팔아서 내든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자산을 갖고 납부하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SEC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더라고요. 95% 깎아줄게. 그래서 예전에 왜 소송이 있을 때 리플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 건 증권으로 인정을 받아서 리플이 졌고 거래소에 리플이 있는 거 이렇게 거래가 돼서 판매된 거는 개인이 매수한 거니까 그거는 SEC가 이겼다. 그래서 제가 부분 승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SEC도 이거 마무리 져야 되니까 과징금을 받기는 받는데 95% 할인해 주는 게 리플한테 지금 호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펠링은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아마 RLUSD인가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걸로 계속 얘기했다 이제 나온다고 했는데 다만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게 또 일장일단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사람들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뭐 소득권 보고 놀란다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런 게 좀 반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고처는 뭐 루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리플은 그렇진 당연히 않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그러면 예전에 우와 했을 것 같은 분위기면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출시한다 그러면 물론 되게 좋은 호재지만 그것이 이제 가격 반영이 저는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물론 근데 그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됐다고 해서만 가격이 무조건 또 오를지 안 오를지는 그건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호재는 맞다. 상승하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 엄청나게 오를까에 대해서는 리플의 그동안에 좀 이렇게 꾸준히 일을 진행하는 정책으로 봤을 때는 너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호재로는 보시되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리플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는 최근에 제가 어저께죠. 우리은행 그 강연을 4시간을 다녀왔어요. 임직원 교육 이제 4시간짜리를. 그때 제가 리플 이야기를 예를 들어 드렸었는데 스위프트가 우리가 국제 은행 간에 송금할 때 만드는 체계인데 그게 벨기에에 있고 제가 다녀왔거든요. 아델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라홀페라는 지역이죠. 거기가 1973년에 설립이 된 거예요. 제가 75년 1월생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 텔렉스 보내던 시절에. 근데 이거를 그 은행에서는 아직도 그 코드 체계가 되게 사실 단순한 건데 그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은행에서 만약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캐나다에 한 100만 원 송금을 시키면 수수료만 한 6, 7만 원 들고
송금하는데 1.5일에서 2일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그 리플 잘 아시는 분들 저한테 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업비트 기준으로 말씀드렸다고 했고, 업비트 기준으로 만약에 제가 업비트에 갖고 있는 거를 캐나다에 있는 뭐 만약에 사촌 동생한테 보낸다 그러면 100만 원 보내봐야 리플 하나에 700원 잡으면 한 개의 값을 받아요. 업비트 기준으로. 그리고 1억 원을 보내도 700원을 받아요. 10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더 많이도 보내봤는데 똑같이 한 개만 받아요. 트론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트론도 가끔 뭐 바이낸스 이런 데 주고받을 때 또 활용도 해본 적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건 리플은 스위프트에 대항해서 은행 송금 체계를 각 국가들이 지금 CBDC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은행들하고 같이 손잡고 지금도 뭐 연구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또 리플이기 때문에, 리플랩스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 제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 뉴스는 있었지만 실제 아웃풋까지 나오는 리플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으면 저는 가격 상승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는 있다. 근데 다만 그동안 제가 리플 가격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조금 더 허들을 넘는 노력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물량이 조금 이제 풀리는 부분들은 다른 것도 있지만 오래된 것 중에는 리플도 적게 풀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최근 제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려놨지만 최근 한 104일 동안 풀린 자금이 7천억 원 정도가 되는 게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요번에 나오는 호재들이 또 잘 작용을 해서 리플 가격에 또 좋게 작용되고 상승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는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도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2년 전에도 갔었고, 뭐 올해 4월에도 갔었고, 또 저는 가면 또 하루 이틀 있다 오는 게 아니라 거의 뭐 3주 한 달 있다 이제 다 보고 오는데, 그 리플 같은 경우는 전에, 지금은 7위로 조금 밀렸지만 거의 3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리플인데, 리플의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그 금융 블랙록도 거기 또 있고 거기 근처에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를 조금 시장을 좀 제재한다 그럴까, 좀 누르는 차원에서 타겟팅이 필요했을 거고, 리플이 이것도 리플 보유하신 분들은 되게 또 싫어할 말씀이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조금 다단계 비스무리하게 또 팔아먹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 소송할 때 패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타겟이 좀 됐다 그래야 될까? 그래서 SEC하고 사실은 몇 년 동안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암호화폐들도 좀 있는데, 이거죠. 이제 덩치가 큰 놈 가장 영향력 있고 그게 리플이었고, 근데 리플이 꼬투리 잡힐 만한 게 조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플이 소송이 좀 들어간 거고, 얘가 이제 다른 암호화폐 소송들의 사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판결이 나는 거에 맞춰서 다른 것들도 거기에 준해서 판결이 날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기존에 없던 첫 번째 소송 사례의 아웃풋이 되는 거죠.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아까도 좀 설명드렸지만, 리플도 현물 ETF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앙화 정도가 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재단이 갖고 있는 물량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하이 테스트에 그 4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리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스테이킹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스테이킹이 가능하다 그래도 스테이킹도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리플랩스는 그걸 어떻게 대응하고 싶어 하냐면, 리플은 XRP인 거고 리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회사는 리플랩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아마 행보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리플랩스는 회사니까 리플랩스에서 하는 일은 별도로 하고, 리플 이 코인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거는 또 별도로 이걸 하고 하면서 피해 나가면서 이걸 잘 현명하게 할 텐데, 리플이 근데 만약에 현물 ETF를 도입해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만약에 이만하다, 중앙화를 포기함으로써 손해보는 게 재단 입장에서 이만하면 굳이 리플 입장에서 현물 ETF를 만들 이유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좀 비즈니스적인 어떤 수익이나 이런 관점에서 제가 리플 대표는 아니니까 정확히 뭐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리플 대표라 그러면 굳이 리플이 현물 ETF가 굳이 나와야 될까는, 하면 좋은데 굳이 서둘러서 해야 되나 또 이슈도 있을 거고, 다른 만약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 블랙록하고 리플하고 가깝다 그랬잖아요. 빵형이라고 그러죠.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하고 만약에 그 우리가 이제 소설을 써보는 거죠. 블랙록에 이제 레리 핑크하고 둘이 중간에 저기 커피숍에 스타벅스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있고. 한 10분씩 걸어갖고 만납시다. 그래서 얘기 좀 이렇게 해보고, 레리 핑크 그 양반이 만약에 아니 뭐 우리 리플도 좀
ETF 좀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낼 수 있겠어요? 뭐 이런 협의를 하다가 뭐 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리플의 중앙화가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재단에서도 욕심을 많이 좀 놔야 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ETF가 또 되려면 아마 SEC에서 문제 삼는 게 두 번째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동안에 리플에서 이제 그 고위직들이 좀 보수를 너무 많이 받았다. 뭐 1,000억 원대 이상 받고 막 이랬다. 그러면 그거는 ETF가 출시가 되려면 너무 좀 이상한 조건이잖아요. 야, 니네 그렇게 많이 갖고 가면 안 돼. 이러면 리플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보수가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그럼 ETF 출시하는 거 우리 바라지 않는 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제 새로 투자를 1억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이니까 일단 비트코인의 한 절반 내지 만약에 나는 알트도 하고 싶어 그러면 비트코인을 한 3분의 1 정도에서 절반 정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위권까지에 해당하는 좀 메이저 종목들이 있거든요. 넓게는 20위권. 그게 아까 뭐 말씀드린 뭐 솔라나도 될 수 있고 리플도 될 수 있고 또 뭐 에이다도 될 수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에서 또 한 3분의 1 정도 해보시고 그러면 대충 한 70% 80%가 맞춰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종목은 한 100위권까지 폭을 좀 넓혀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 아, 이 종목은 조금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겠고 그 겸에 이제 제 채널을 좀 홍보를 하자면 그 큐에스트의 블록체인 인사이트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요. 그 암호화폐 백과사전이라 그래서 그래도 100위권 안에 좀 드는 것들 중에 얘네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 하는 것들을 영상 하나당 8분 정도씩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좀 보시고 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소액으로 조금 해보시면 좀 재미가 있겠다. 너무 또 비트 이더만 하시면은 또 좀 재미가 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트코인 투자 제일 많이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 전통 금융권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탈중앙화의 컨셉을 가진 비트코인의 시장에 들어오는 게 맞느냐의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좀 연세가 좀 있으신 투자자들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뭐 몇억 원 이상씩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의 고민이 뭐가 있냐면 하드월렛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우리은행에서 만약에 커스터디를 해준다, 수탁을 해준다 그러면 맡길 만한 수요가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하면 좋겠다는 측면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 클립 관련해서요. 가짜 코인을 입금을 저렴하게 준다는 명목으로 해준다고 하고 계약서도 막 쓰고 이래가지고 몇 천만 원씩 피해를 보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운이 좋게 또 제가 비투시아님 채널에 출연해서 말씀도 드렸고 전자신문에 기사도 시켜가지고 최근에 한 6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피해도 막았거든요. 카카오톡 클립 자체 만들어준 건 너무 좋은 서비스인데 거기에 그 가짜 코인들이 입금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걸로 많이 사기를 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톡 클립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거기랑 제휴를 하고 있다. 이 코인을 내가 뭐 시세보다 싸게 받았다. 뭐 카카오 거래소가 오픈될 예정이라 거기 상장될 거다. 뭐 이런 거는 다 뻥이에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그런 거를 만약에 보셨는데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저거 괜찮아 보여가지고 하고 싶은데 그때 저한테 문의 주셔가지고 막은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시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핸드폰 번호하고 이메일 주소 기재해 주시면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최근에 그 사기가 경남, 그 다음에 뭐 대전, 그 다음에 저기 경기도 광주 말고 전라도 쪽에 광주 이렇게 지금 폭넓게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그 사기의 업체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또 공중파에도 또 기사화가 되도록 지금 제가 인터뷰도 어저께 또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도 설명을 제가 한 30분 정도 충분히 해놓은 게 있으니까 특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거래소 거래하기 귀찮은데 근데 누가 싸게 준다고 해서 이거 하면 좋겠지 해서 홀라당 몇 천만 원 날리지 마시고 에이 나는 똑똑하니까 안 당할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젊은 분들은 또 안 당할 확률이 좀 높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없는지 60대 이상 분들도 많이 당하시니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